최근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된 충격적인 소식에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하면 세계에 닥친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히는 것은 바로 중국과 대만의 분쟁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중화의 정통성이라는 명분을 두고 다투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태평양 방면 영향력 확대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지구를 양분하거나 혹은 아예 미국을 제치고 세계의 주도권을 독점할 작정인데요. 미국 역시 이런 속셈을 잘 알고 있어 중국의 계획의 첫 단추가 되는 대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런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들어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만에 별다른 의리가 없는 한국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죠. 한국에게 있어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국가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언제까지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양국의 중간쯤에서 요령 좋게 실리를 추구하는 편이 현명하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을 행사하게 된다면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턱이 없으며 한국 역시 결국에는 편을 골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에게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아주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 영토를 가로질러 반대편에 있는 인도가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경우 한국 무기를 동원한 빈집털이를 시도할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의 새로운 국방 정책을 분석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중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중국이 대만 침공을 끝끝내 일으켰을 경우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병력이 빠져나간 중국의 후방을 공략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가능성만을 따지는 차원의 검토였지만 요즘 양국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국경지역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흘려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블룸버그는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군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남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책 연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응 전략 연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일 차우한 인도 국방부 장관은 특정 기관의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만에서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발생하는 광범위한 영향과 이에 대응해 인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조사하는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전쟁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분쟁이 벌어질 경우 인도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일부 인도군 지휘관들은 전쟁이 짧게 끝날 경우 강력한 성명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처럼 분쟁이 길어지면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가 대만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인도의 다중 동맹 정책이 시험대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지휘 아래 국제 관계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는 발전시키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구 최대의 제3세계 국가인 셈인데요. 현재 인도와 중국은 히말라야 국경 분쟁으로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시진핑 중국 주석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인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국방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호주와 함께 사자 안보 대화 쿼드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도군의 첫 번째 옵션은 미국과 동맹국의 군대의 식량, 연료 및 의료 장비 등 후방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합군 군함과 항공기의 수리 및 유지 보수 시설을 제공하는 물류 허브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와 미국은 5년 전 군함과 항공기의 급유 및 보급, 필요할 경우 기지 접근까지 허용하는 기본 협정인 군수 교류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두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인도는 북쪽 국경을 넘어 영토 수복에 나서는 직접 개입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연구할 예정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대만과의 전쟁 도중에 후방을 공격받아 새로운 전쟁터가 열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옵션은 모디 총리와 다른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인도와 중국은 무려 3,500km에 달하는 국경 전체에 걸쳐 수천 명의 병력과 야포, 전차 및 미사일을 배치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지난 8월 인도 땅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새 지도를 발표하자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은 즉각 터무니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BC는 중국 천연자원부가 공개한 지도에서 인도와 분쟁 중인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와 악사이친 고원이 중국 영토로 표기된 건에 대해서 인도가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린담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의 근거 없는 주장을 거부한다면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국경 문제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자이샹카르 장관은 29일 인도 현지 ND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과거에도 타국의 영토를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지도를 내놓은 바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오래된 습관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불과 며칠 전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브릭스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찾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따로 만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한인도 관료는 이 자리에서 양국이 분쟁 중인 국경의 효율적인 분쟁 해결과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다시피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고 양국 모두 실제로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후에도 양국 외교회담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죠. 인도는 비록 쿼드에 가입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군사협력에는 공개적으로 반대해왔고 러시아제 무기를 대량 수입하는 등 독자 노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도는 조용히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물러난 3명의 인도군 전 참모총장들은 모두 지난 8월 대만을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펄쩍 뛰었지만 인도의 이런 행동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현재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적하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패 중 하나가 바로 인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도는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공생을 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브릭스죠. 브릭스는 기존의 경제 선진국들 대신에 국토 면적과 인구 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들이 뭉쳐서 경제 협력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5개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름도 이들 국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결성 당시에는 이들의 연합으로 인해 미국의 절대적인 입지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왔을 정도로 모두 잠재력만큼은 뛰어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이들은 뭉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들 국가는 면적과 인구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는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제 발전 단계,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적 종교적 배경 등으로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도 언론 통제와 일당 독재의 중국, 세계 최대의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 인도, 20여 개 정당이 국회의석을 가지는 다당제 민주주의 브라질, 새로운 개발 독재식 절대주의 러시아, 인종 갈등이 남아있는 불안한 다당제에다 수도가 세계인 흑백인종의 나라 남아공 등 겹치는 점이 하나도 없죠. 결국 브릭스는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유명무실한 국제협의체가 되어갔고 소속국들도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브릭스의 도움 없이 미국과의 정면 대결을 하기 위해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끌어올리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소련 시절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가 택한 길이 바로 중국을 견제하는 강력한 카드가 되어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쿼드 가입은 그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일이기도 했죠. 이렇게 노선을 정한 인도는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적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인도 해군은 지난 7월 스코르펜급 잠수함 3척과 라파렘 26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프랑스와 체결하며 대대적인 전력 확충을 예고했습니다. 이 중에서 라파렘은 라팔의 함재기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챘죠. 인도가 운용하고 있는 2척의 항공모함은 모두 미그 29K를 함재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항모의 라파렘을 밀어넣으면 멀쩡한 미그 29K는 갈 곳이 없습니다. 즉, 인도는 세 번째 항공모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지난 9월 7일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해군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을 빈집 털게 하겠다는 계획에 걸맞게 인도는 육군 전력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로소 한국 무기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K9 바즈라를 백문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국경지대에서 K9의 활약에 크게 만족해 다른 방면의 국경 수비와 중앙의 사령부 수비에도 사용하기 위해 최대 200대의 K9을 더 주문할 계획이죠. 뿐만 아니라 K9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레드백 장갑차 역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성사된다면 무려 2,500대에 달하는 구소련제 노후 장갑차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레드백에다가 105mm 주포를 탑재한 경전차로 350대에 달하는 경전차 조달 사업에도 참여하는데요. 한화는 이미 인도 내에 마련되어 있는 K9 생산 시설을 바탕으로
장갑차 사업과 경전차 사업을 레드백 기반으로 일원화하여 현지 공동 생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K9의 성능만큼이나 국내 방산까지 먹여 살리는 현지 공동 생산이라는 방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의 승산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인도가 대만 침공 이후 정말로 중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한국은 레드백의 첫 실전 사례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한국은 인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하여 미국의 집요한 참전 요구를 어느 정도 회피할 명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세계 평화에 공헌하면서도 위험 부담이 적은 입지를 고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도가 다소 과격한 방법을 검토할 만큼 중국과 사이가 나쁜 덕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한국 방산이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도 믿고 맡을 만한 품질의 무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이처럼 품질 고성능의 무기를 통해 국제 정세에서 이득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